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다들 뭐 이제 시험도 잘 보고, 기말고사 잘 보고, 이제 수시를 어디에 쓸지 고민을 하는 찰나일 것 같은데, 수시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정시이기 때문에, 또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름방학 때 꼭 공부를 끝내야 되는 게 사탐이기 때문에, 오늘도 쉬지 않고 생연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4강 이론 강의를 할 건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 1시간 동안 찍고 바로 다음 시간에 생활지도부 회의가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하고 간담회식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마 문제풀이는 오늘 못 찍고 문제풀이는 내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내일 봐주기를 바라고, 근데 뭐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강의를 누가 기다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많이 안 볼 것 같긴 한데, 요즘 이제 기말고사 끝나가지고 정신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럴 거로, 어쨌든 정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14강, 15강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4강입니다. 생윤으로는 수능 특강 162페이지입니다. 14강. 갈등,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 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 수업을 요즘에 이제 경기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정리를 해야 되고 성적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좀 늦게 하는 거를 좀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른 학교에서 만약에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강의가 제 시간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들처럼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뭐 선도위원회, 폭력자치위원회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이 좀 넉넉하지가 않은 거를 좀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가르쳐 줄게요. 잘 봅시다. 자, 첫 번째 먼저 얘기할 게 뭐냐면 갈등이야. 갈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칠판에 잘 써지고 있나? 넘어갔군요. 역시 넘어갔어. 큰일 날 뻔했네. 여기가 갈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여기 참 한 칸 더 내. 아직도 미숙해. 자, 첫 번째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있는 원인 5가지. 오늘은 수업 듣는데 김기상이라는 경기고 학생이, 선생님 저는 한번 쓰면서 수업을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오늘부터는 좀 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놈을 열심히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갈등의 원인입니다. 5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자원의 희소성.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자원은 희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갖기 위해서는 갖고 싶은 사람끼리 갈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성적, 학력 이런 것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요, 가치관의 차이.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가치관, 자신들의 입장이 다릅니다. BTS를 좋아하는 사람과 엑소를 좋아하는 사람 간의 차이,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사람과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소통의 부재.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의 소통,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고 갈등이 계속 굼고 있다라는 거죠.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거지, 대화를. 네 번째,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 예전과 달리 국가에서 어떠한 언론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속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참 갈등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의 측면에서.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율성의 확대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양극화와 경쟁이 심화. 양극화와 경쟁의 심화. 양극화, 특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심해지면서 누구는 집이 10억인데 누구는 집이 100만 원짜리 집이야. 둘이 사회 통합이 되기 어렵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적으로 따지면 누구는 100점인데 누구는 빵점이다 이런 거죠. 또한 이러한 돈이나 성적을 얻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는 갈등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생겨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2번 갈등의 기능. 첫 번째 순기능, 두 번째 역기능. 자, 갈등의 순기능은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된다. 어떤 사회 집단이든지 갈등이 없는 집단은 없어요. 하지만 그 갈등을 드러내서, 갈등이라는 건 일종의 그 사회의 문제점이란 말이야. 그 문제점을 드러내서 그 갈등을 해결한다면 그 사회는 더욱더 돈독해진다라는 거지.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역기능은 뭐냐면 그 사회가 해체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 붕괴된다라는 거죠. 붕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기능의 측면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지. 선생님만 집만 봐도 선생님이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내 만에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들어가. 특히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사라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그 우리들 간의 가치관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더욱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정말 이혼해가지고 해체될 뻔도 했죠. 해체될 뻔도 했지만 잘 해결해서 보다 더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돈독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갈등의 순기능이 된다라는 거죠. 순기능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갈등을 드러내서 잘 해결하면 되는 거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해체된다라는 거겠죠. 세 번째, 갈등의 양상이 세 가지가 있다. 갈등의 양상. 첫 번째, 이념 갈등이 있다. 이념 갈등. 특히 이념 갈등은 두 가지 이념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수주의라는 거는요, 어떤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거를 말해요. 어떤 사회의 질서나 안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입장을 말하고, 진보주의는 그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진보주의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그동안 수능을 봐왔잖아. 수능을 봐왔다면은 계속 그냥 수능 위주로 교육 정책을 가자고 유지하기를 바라면 보수주의 입장인데, 이 수능 보던 것을 바꾸고 뭐 수시 전형을 하자라는 식으로 어떠한 그 사회의 질서나 제도를 변혁시키기를 원하는 입장을 우리가 진보주의라고 하는 거죠. 장단점이 있죠. 보수주의는 어떤 사회의 안정에는 강점이 있지만 사회 발전은 좀 더딘 면이 있죠. 진보주의는 반대로 사회 발전은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발전을 가져오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다가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회에는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간의 이념적 갈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갈등의 양상은요, 한국에서의 갈등의 양상입니다. 한국이라고 써야겠다. 여기. 한국의 갈등의 양상.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의 갈등의 양상은요, 세대 갈등이에요.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갈등. 흔히 많이 보죠? 이런 거.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어른들은, 야, 요즘 젊은 것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아. 젊은 애들은, 아, 노인들은 왜 대체 돈도 안 내고 지하철을 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노인 세대는 좀 어른에 대한 공경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왔고, 젊은 세대는 자기 거 n분의 1 하는 거, 자기 걸 요금은 자기가 내야지 왜 안 내는 거야? 라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갈등이 생겨난다는 게 또 오늘날의 특징이죠. 특히 오늘날에는 이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세대 간에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요. 젊은 세대는 어떤 문제? 젊은 세대는 청년 실업의 문제. 노인은 독거노인의 문제나 혹은 고용 불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의 문제가 있어서 이 세대 갈등이 보다 심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갈등이야. 지역 갈등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있고요. 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갈등이 상당하게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의 갈등, 이렇게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회 통합이고요. 사회 통합. 이러한 사회 통합의 방안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통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대화. 나와 다른 상대방과 대화를 해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익과 공익의 조화입니다. 사익과 공익의 조화. 사익,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 이 사회 전체의 이익도 같이 추구하는 이러한 조화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관용과 양보야. 관용,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양보, 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용과 양보의 정신이 있어야 사회가 통합이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제도와 정책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각종 제도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특히 어떤 제도와 정책이겠어? 이 갈등들,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과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 통합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먼저 갈등을 정리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필기하시고 지우고 2번 넘어갈까? 지우고 2번 넘어가자. 쓰세요. 이렇게 한 페이지
찍 쓰는 게 나는 더 좋아요, 사실. 한 페이지씩. 2번 넘어갑니다. 다 써. 아,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를 별표를 친다면 어디를 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별표를 어디를 칠까? 사실은 여기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갈등의 기능은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기능도 있다. 그 사회의 갈등을 드러내서 잘 해결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갈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넘어가자. 2번 소통. 자, 소통과 담론의 윤리. 사실은 이 파트에서는 이 소통과 담론의 윤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소통이라는 게 뭐냐? 대화하는 거야.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를 소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통에 필요한 자세가 뭘까? 소통의 자세.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자세는 상대방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 사회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노인이든 아이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다 서로를 존중한다라는 거죠. 보수든 진보든. 두 번째 필요한 거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오류 가능성이라는 말을 알 거야. 오류 가능성이 뭡니까? 내가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즉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라는 거죠.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소통의 중요한 자세가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진실성이야. 소통을 할 때요, 진실된 자세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허위와 가식과 속임과 억압과 욕설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실로 난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이해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러한 진실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 소통을 우리들과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의 소통이 진실된 것인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진실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요. 네 번째, 적극성이야. 적극성. 소통을 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그러한 소통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적극성이다라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소통을 강조한 사상가입니다. 소통을 강조한 사상가 누가 있느냐? 첫 번째, 원효대사. 원효가 있는데 원효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은요, 화쟁사상이에요. 화쟁사상. 화쟁사상은 뭐냐?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한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한다. 아씨, 분필이 안 써지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한다라는 게 바로 화쟁사상이야. 원효가 있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법상종하고 법성종이라는 불교 종파끼리 싸웠어요. 법상종하고 법성종이. 근데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A는 A 내 의견이 맞아. B 너는 틀려. B는 B 내 의견이 맞아. A 너는 틀려라고 얘기했는데 원효가 말하는 화쟁은 뭐냐면 A도 맞고 B도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둘을 좋아할 수 있는 C의 관점에서 A와 B를 통합하자. A와 B의 조화를 추구해보자라는 게 바로 화쟁사상이다라는 거죠. 화쟁사상.
우리 반에 갈등이 있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안 하는 뭐 예체능이나 뭐 그냥 뭐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 간에 서로가 다 맞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교실에 통합을 요구할 때, 통합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것이 화쟁 사상이지 단순히 뭐 공부를 안 하는 넌 틀려, 공부를 못하는 넌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입장을 다 인정하면서 더 높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사상은 다 넣어두세요. 두 번째, 공자의 화이부동. 화이부동. 조화를 추구하지만 부동 같지는 않다야. 조화를 추구하지만 같지는 않음. 좋아. 자, 봐봐. 지금도 마찬가지야. A하고 B가 있잖아. A하고 B가 싸운단 말이야. A는 B한테 야, A의 입장을 가져야지. B는 A한테 야, B의 입장을 가져야지 라고 해서 서로 같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같게 하는 게 아니라 조화는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A와 B가 같지 않고 서로 다른 상태로 있다라는 게 바로 화이부동이다라는 겁니다. 화이부동. 굉장히 멋진 말이다라는 거지. 화이부동이고, 그래서 공자는 소위는 동의불화라 그래. 동의불화는 뭐야? 같지만 그런데 부동이 아니고 부화니까 조화는 되지 않음. 같지만 조화가 안 되는 것보단 같지는 않지만 조화가 되는 화이부동을 추구하는 사람이 대인이고 군자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공자의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세 번째, 역시 또 중요한 사람, 위르겐 하버마스. 자,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의사소통 합리성. 자, 의사소통 합리성이라는 게 뭐냐? 의사소통 합리성이라는 거는 토론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능력이야. 토론 과정을 거쳐. 아, 나 눈이 건져서 큰일 났다, 진짜.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한다. 토론 과정을 더 쓰면 뭐 토론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이성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은 하버마스는요, 합리성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가 목적 합리성이야. 목적 합리성. 이 목적 합리성은 뭐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뭔지를 찾아내는 이성의 능력을 목적 합리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버마스는 이러한 목적 합리성만 중시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이성에는 의사소통 합리성이 있다. 이건 뭐냐면 토론 과정을 거쳐서 보편적인 합의. 보편적 합의라는 건 뭐야? 토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할 수 있는, 더 나아가 토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인 의사소통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의사소통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토론하자라는 거지. 토론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토론을 하는 상황으로서 이상적 담화 상황을 얘기한다. 담화라는 말은 대화한다, 토론한다, 소통한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은 크게 4가지를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개방성이야.
개방성이라는 거는 이 토론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이 토론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다면 모두 다 참여시킨다라는 것이 모두 다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다면 즉 말할 수 있다면 다 참여시킨다라는 게 바로 개방성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의견 제시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이 담화에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강제나 억압이 있으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이해 가능성이 있다. 이해 가능성. 이해 가능성이 뭐냐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럼 너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 설명을 해주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떡해? 그래도 계속 해주고 또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물어봐야 돼. 이거 맞아요? 이렇게요 라고.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담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이해 가능성입니다. 네 번째가 진실성이야. 이 이상적 의사소통에 참여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을 하면서 어떠한 거짓이나 꾸밈이나 속임 같은 것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 4가지를 다 지켜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길어지죠. 토론은 길어지죠. 하버마스에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자주 와요. 자주 와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데 한 번은 하버마스의 그 질의응답 시간이 끝났어. 끝나가지고 이제 사회자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버마스가 NO, 질문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자라고 해서 그 Q&A 시간 정해진 것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어갔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해 가능하게 진실되게 개방되게 자유롭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알아둘 키워드가 공론장이라는 거야. 공론장. 자, 공론장이라는 게 뭐냐? 공론장이라는 건요, 시민사회 내부의 공적인 의사소통 영역이다. 시민사회 내부의 공적인 의사소통 영역. 시민사회라는 건 뭐야? 우리 시민들이 사는 사회야. 어떠한 국가의 권력이나 어떠한 경제 영역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공적인, 사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내용을 한다면 그러한 의사소통을 하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국가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이 시민들이 사회에서 시민들끼리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장소를 다 공론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공적인 내용을 토대로 뭐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뭐 더 나아갈 보편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다 공론장이 되는 겁니다. 공론장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공론장은 시민사회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하버마스이고, 이러한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열심히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결국 한 번 더 정리하면 하버마스는요,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그리고 이해 가능성을 할 수 있게 진실적으로 담화를 이어나감으로써 우리가 의사소통 합리성을 실현함으로써 결국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버마스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소통을 강조한 사상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세 명은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 너 배추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 배추 중요해. 기가 막히다 진짜. 너 배추. 그럼 너 파? 너 파. 너무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근데 필기를 내가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또 지울 거야. 쓰세요. 잠깐 멈추고 써. 못 쓴 사람들은.
오케이. 지웁니다. 또 지울 때는 터프하게, 어? 터프하게 지워야지. 쓰면서 하니까 좋냐? 근데 나는 쓰면서 하면서 좋은 거보다 내가 요즘에 헬스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응? 지금 몸매가 이제 또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헬스를 시작해가지고 더 에너지가 조금은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할 거는 통일이야, 통일. 통일이 은근히 수능 그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더라. 특히 어떤 분야? 통일 비용의 분야가. 통일 비용, 분담 비용, 평화 비용의 통일 비용, 분담 비용, 통일, 편익의 내용이 나오던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자. 일단 통일은 기본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보면은 첫 번째 찬성은 민족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민족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한국은 한 민족이니까 우리 한 민족이 다시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지. 누구야? 이산가족. 그래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죠. 이산가족도 이제 나이가 벌써 막 70, 80 이러신데 죽기 전까지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를 못 본다라는 거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런 것들 빨리 통일이 안 돼도 빨리 이산가족은 좀 해결이 되면 좋겠고요. 세 번째, 국방비의 감소이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국방비, 뭐 군인의 월급이나 군인의 옷이나 입는 걸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국방비를 감소시킨다라는 게 통일의 장점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평화정착이다. 지금 남과 북이 언제 전쟁이 날지, 언제 핵전쟁이 날지 모르고, 특히 세계에서는 제3차 대전이 발생하면은 그 장소를 어디로 많이 후보로 꼽느냐? 여기 한반도. 그만큼 평화롭지 않은 사회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통일을 통해서 그러한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불안감을 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 입장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네 가지만 얘기하자. 첫 번째, 민족 공동체의 실현을 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남한과 북한은 상당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다. 문화적 혹은 사회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 독일 같은 나라를 보면은 이미 통일을 한 지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 독일 주민, 동독 주민하고 서독 주민이 잘 살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자유주의 이념으로 살던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에게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하고,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에게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하는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갈등이 꽤 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분단 기간이 우리가 훨씬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갈등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반대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산하자고 하지만 같은 문구는 아니구나. 동시에 또 하나, 실업과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실업과 범죄 증가. 아무래도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그 북한에서 아직 그 우리 남한만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다 많은 실업자가 될 수 있겠고, 또한 이렇게 실업의 문제에 살면서 어떠한 자신의 삶이 불안정하고
힘들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기보다는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그래 이거야. 국방비를 감소하자고 했지만 동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 어디에? 막대한 통일 비용. 특히 어디? 북한에다가 새로운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야지. 철도나 도로나 항만이나 전기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요. 뭐 등등 굉장히 많아요. 네 번째가 통합 과정의 혼란이야. 통합 과정의 혼란. 정치적이 됐든 군사적이 됐든 지금 남한과 북한은 서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다르잖아요. 이러한 다른 상황에서 합치는 과정에서 누가 대통령을 할지 누가 국회의원을 할지 만약에 또 그 지역을 나눈다면 아이고 좀 끊겼네요. 다시 찍을게요. 어쨌든 이 통합 과정에서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혼란이 온다라는 겁니다. 참 14강까지 찍는데 아직도 이거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통일 관련 비용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통일 관련 비용. 크게 세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담 비용. 분담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통일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통일 편익이 있다. 분담 비용이 있고, 통일 비용이 있고, 통일 편익 세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분담 비용은 뭐냐면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야.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대표적으로 뭐? 그렇지! 국방비. 외교비 등등의 돈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어? 경제적, 심리적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 가족의 고통 이런 것들 이산 가족의 고통 등과 같은 비용 등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비용들은 정말 큰 특징이 있어요. 뭐야? 쓰고 나면 사라지는 소모성이다라는 거예요. 소모성. 알겠어요? 소모성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통일 비용은 통일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통일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대표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이 들겠죠? 사회 간접 자본이 드는데 이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거는 북한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도로, 철도, 항만, 전기 이런 것들을 짓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 테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남한과 북한이 다른 것들을 합치는 거죠. 대표적으로 화폐 통합 비용 같은 거. 화폐 통합 비용 이런 것들. 또 어떠한 뭐 남한과 북한 사이에 뭐 어떤 문화를 통합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이 통일 비용으로 들 수가 있어요. 통일 비용. 근데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느냐? 이러한 통일 비용은요. 소모성이 아니고 투자성이야. 다시 말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통해서 북한을 발전시키고 통합 등을 통해서 화폐가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통합을 시키면 그 통합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투자적인 성격의 비용이라는 점에서 액수도 사실은 우리가 뭐 분담 비용이 더 크다고 얘기하지만 이 투자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걸 쓸 바에야 이걸 쓰자라는 거지. 이걸 쓰자라는 거지. 통일 비용을 써버리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자라는 게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주장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통일 편익은 뭐냐면 통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야. 대표적으로 교역의 증가. 우리나라는 무역국가잖아.
근데 무역을 할 때 사실은 가장 많이 쓰는 루트가 어디냐면 철도야. 근데 북한 때문에 철도를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으로 혹은 인도로 건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내고 철도를 통해서 어디도 갈 수 있고 무역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큰 장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큰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도 뭐가 있을까?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북한 주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먹지도 아픈데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겠어. 세 번째 뭐냐? 자, 인권 얘기가 중요한데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을 할지 말지. 북한 사람들 지금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특히 이 북한 사람들이 뭐 먹지도 입지도 사실은 또 뭐 여러 가지 정치범들의 입장에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 있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입해야 되는 찬성의 근거가 뭐냐?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겁니다. 보편적, 다시 말해 인권이라는 거는 북한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쌀도 주고 약도 주고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 돈이 아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하냐면 북한의 주권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내정 간섭을 하지 않겠다. 북한이라고 씁시다. 북한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북한에게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인권을 보장해라 라고, 뭐 정치범들을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반대의 의견이죠. 하지만 이렇게 반대를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실 이 찬성의 입장에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참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라라고 우리가 북한에게 말하는 게 단순히 북한에 대한 주권의 침해가 될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 166페이지 펴봐. 사실은 여러분들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게 되겠고, 그 3번 특히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있는데 이것만 잠깐 간단히 본다면 5가지 국가가 되길 원해요. 뭐냐? 첫 번째, 수준 높은 문화 국가이다. 우리는 경제나 군사 강국이 아니라 문화 강국이 되길 원한다. 예전 김구 선생님이 발표한 선언문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제나 군사가 아니라 문화 강국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문화 강국이 되겠다. K-팝처럼. 두 번째, 자주적인 민족 국가이다. 이건 뭐냐? 우리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 스스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외세 간섭 없이. 세 번째, 정의로운 복지 국가이다. 복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네 번째, 자유로운 민주국가이다.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적으로 중시하면서 동시에 민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독재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 평화롭고 풍요로운 국가이다. 평화와 풍요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지 바라지 않는지는 잘 고민해 보기를 바라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통일이 되면은 나도 웬만해서는 진짜 북한에 넘어가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보고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통일이 되게 되면 어쨌든 바로 이제 분담 비용을 부담하는 세대가 있으니까, 아니 통일 비용을 부담하는 세대가 또 따로 이제 우리 같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세대. 그러니까 뭐 고민도 많이 되죠. 지금도
힘든 사회니까. 자, 쌤이 문풀 강의를 마저 찍고 싶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회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는 꼭 내일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문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잘 풀어보고 내일 답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